자, 오늘 시작하는 이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미 광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미나 17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개념들의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세미나 17에 본 내용들을, 텍스트들을 하나하나 강해해 나가고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기보다는 거기에 등장했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강의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 17 자체에 대한 세미나 각각의 강해 수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들을 주로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 이론들을 전개시켜 나갈 텐데, 세미나 17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미나 17이 아주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미나 17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질 만큼 락강의 이론의 여정에 있어서 특히 정신분석 실제 임상의 절차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도래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의를 보다 정교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종의 특강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개념 강의를 준비를 하고 10주간 앞으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이전에 제가 해왔던 작업에 대해서 이미 저의 강의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1년간 사실은 세미나 17의 강의 수업을 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세미나 1, 2, 3, 4에 4개의 세미나가 강의가 됐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세밀하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 17은 총 13개의 세미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3번 강의가 된 세미나를 묶어놓은 그런 텍스트이죠. 그 13번의 세미나 중에서 4번의 세미나가 이미 진행이 됐고 거기에서 진리에 관련된 개념들이 많이 다루어졌고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덧붙여졌지만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잉여 향유의 개념과 4개의 담화에 대한 이론들을 조금 더 쉽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전 세미나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돕는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게 될 강의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미나 17에 대한 개념 강의가 끝나면 10주가 끝나면 이어지는 강의들에서는 아마 뭐 내년쯤 되겠죠. 이어지는 강의들에서는 세미나 5부터 다시 시작해서 마지막 13까지 강해가 쭉 이어질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세미나 17에 대한 전체 강해 수업이 끝나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텍스트는 책으로 출간이 될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그렇고, 자, 이제 바로 시작하게 될 강의에 대해서도 간단한 코멘트를 여러분들에게 달아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이 4개의 담화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선 먼저 그 4개 담화에 항상 포함되는 것이 있죠. 4개 담화의 요소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세미나 17에서 구성해낸 4개 담화는 S1과 S2와 빗금친 S, 주체죠. 빗금친 S와 대상 A, 잉여향유죠. 이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로 구성된 이 구조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각각 서로 다른 구조의 사회적 결속관계 구조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락강이 규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신분석의 새로운 임상의 장을 열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모르신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제가 충분히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이 4개의 요소 중에서 특히 대상 A의 개념을 우선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대상 A는 잉여 향유죠. 그 이전의 대상 A를 다루는 방식과는 다르게 락강이 이 대상 A라는 것을 잉여 향유, 플리스트주의라는 개념으로 다시 세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해명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4개 담화, 그 대상 A가 포함된 구조인 4가지의 담화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할 텐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잉여 향유에 대한 개념이 등장했던 텍스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세미나 17 이전의 텍스트, 세미나 16의 텍스트에 대한 설명들을 우선 먼저 조금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세미나 16과 세미나 17은 어떤 의미에서 한 짝을 이루는 강의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2년간의 강의, 각각의 1년씩 진행된 이 강의들은 2년으로 묶여서 동일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전개되는 그런 세미나들의 연속이었다고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16에서 시작된 잉여 향유에 대한 락강의 개념들이 세미나 17에 들어와서 4가지 담화 속으로 포함되는 방식으로 궁극적으로는 락강 이론의 어떤 변화를,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선 먼저 세미나 16에 대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미나 16은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고 있는 세미나 17, 이전의 강의에 대해였던 세미나 16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D'un autre à l'autre. 우리말로 하면 하나의 대타자로부터 다른 하나의 소타자로, 대타자로부터 소타자로. 자, 이게 세미나 16의 제목입니다. 그 16에서는 어떤 부분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대상 A의 변화된 위상이 다뤄지고 있어요. 대상 A가 이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세공되고 있는지를 락강이 강의들에서 보여주고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세미나 16은 총 24개의 아마 그럴 겁니다. 24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5개군요. 25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 세미나 17은 13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미나 17부터 락강이 매주 강의를 하지 않고 2주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 걸로 강의의 횟수를 줄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그 세미나 16의 주요한 부분은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세미나 16의 14번째 강의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릴 강의의 내용이에요. 세미나 16의 14번째 강의인데 그게 1969년 3월 12일 날 강의된 내용입니다. 1969년 3월 12일 날 강의된 내용, 세미나 16의 말미에 해당하죠. 그리고 다시 1919년 11월에 세미나 17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이렇습니다. 그 부분에 세미나 16의 부분에서 락강이 다스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스팅. 우리 잘 알고 있는 개념이죠. 다스팅. 이게 세미나 7에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이 됐던 개념이죠. 다스팅. 큰 사물이라고 번역을 해요. 다스팅은 독일어인데 독일어는 이 어떤 사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떤 사물이라는 용어에 대한 2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이전에 많은 강의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물을 우리가 지칭할 때에는 다스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디자허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스팅은 어떤 날 것 그대로의 사물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디자허 혹은 복수로 하면 디자헌이죠. 디자헌은 어떤 셈해진 사물, 법적으로 형성된 사물,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사물. 그러니까 모호하거나 그런 사물이 아니라 선명한 사물을 지칭할 때 쓸 수 있는 독일어 단어라고 일전에 많은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개념은 다스팅이에요. 다스팅. 그리고 이 다스팅이 락강은 세미나 7에서부터 이 다스팅을 큰 사물이라고 부르면서 라쇼즈라고 하죠. 대문자를 써서 라쇼즈라고 부르면서 락강은 이것을 주입상세의 대상이라고 간주를 하죠. 주입상세의 대상인데 세미나 7에서 간주되던 이 다스팅으로서의 주입상세의 대상은 금지된 사물입니다. 금지된 사물. 금지된 사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이론이죠, 여러분. 이게 이 부분까지는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프로이트의 전통적인 이론이죠. 금지된 욕망의 대상, 금지된 성충동의 대상이 있는데 어렸을 때에는 그것을 금지된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것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걸 탐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이가 어머니를 탐닉하는 방식인 것이죠. 어머니는 아이에게는 쾌락의 대상인 것이니까 하나로 융합된 채로 존재하는데 이 둘이
분리가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이 분리를 억압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 분리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사회적인 규범이 부모들의, 양부모의 입을 통해서 아이에게 말로 전달되고 강제되는 방식으로, 일종의 거세되는 방식으로 아이와 어머니가 분리된다. 자, 이게 프로이트의 전통 이론이죠. 이게 이와 같은 이론이 결국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근간을 구성하고 그 이후에 다양한 무의식의 형성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클래식한 이론인 것인데, 바로 그 아이가 포기해야 되어서 영원히 상실하게 되는 대상을 바로 다스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큰 사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 분리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게 결국 프로이트의 임상이론인 것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규정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초기 락강이나 혹은 프로이트에게는 쾌락 또는 주의상스는 쾌락과 같은 말이에요. 주의상스는 금지된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금지된 대상. 그것은 억압된 대상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등장하면 안 되는 것, 억압된 것이죠. 어머니의 대상인 것이고, 어머니 대상, 그리고 쾌락의 대상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 공간 안으로 다시 출현하면 안 돼요. 그것이 출현하면 계속해서 틀어막죠. 밀어낸다라는 것이죠. 이게 억압인 거예요. 이게 쾌락 원칙의 억압인 것이고, 또한 현실 원칙의 억압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상스는, 다스팅은 금지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일단은 기본적인 전제인데, 이에 대해서 락강이 지금 세미나 16의 시점에서 1969년의 시점에서 10년 전 자신이 진행했던 세미나 7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ce qui nous est le plus prochain, tout en nous étant extérieur, il faudrait faire le mot extime pour désigner ce dont il s'agit. 자,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번역을 하면 우리 외부에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그것에 관련된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외밀, 엑스팀이라고 하죠. 외밀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겁니다. 자, 이게 1969년 3월 12일에 락강이 한 말이에요. 69년 3월 12일, 그러니까 세미나 16이죠. 그런데 이 외밀이라는 단어, 혹은 이 이웃이라는 단어, 혹은 가장 가깝다는 포샹이라는 이 단어는 세미나 7에서 이미 언급이 된 내용이에요. 10년 전에 언급이 된 내용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제 수업 계속 듣던 분들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인 거죠. 자, 우리의 외부에 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세계는, 내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상징계의 세계인 것이죠. 규범이 있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고, 억압된 것이 있고, 금지된 것이 있어요. 그 금지된 것 중에 영원히 금지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충동인 거예요. 성충동. 어떤 성충동이냐면 어머니에 대한 성충동이죠. 근친상 간의 성충동은 영원히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아주 어린 시절에 딱 잘라서 안 돼라고 금지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 금지된 것은 우리의 외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내부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내부는 그것을 거세하고 그것을 금지함으로써 형성된 거. 이게 프로이트의 이론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외부에 있으면서, 외부, 프랑스어로 엑스테리어, 그죠? 엑스테리어, 외부에 있으면서, 그런데도 우리에게 가장 가깝다라는 거, 이게 아주 기이하다라는 것이죠. 외부라면 정말 멀리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기억도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수시로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압이 그렇게 단호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으니까, 억압을 했고 그것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꾸 스물스물 우리를 찾아와서 국경선을 어슬렁거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자꾸 우리의 가장 은밀한 장소에서 고개를 든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장소, 아주 내밀한 곳. 우리가 꿈을 꾸면 자꾸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이
완고하게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지 못하는 순간에 말실수를 통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혹은 실착, 어떤 실수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불현듯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슬쩍 나타났다가 다시 도망가긴 하지만, 왜냐하면 억압이 강하기 때문에 슬쩍 나타났다가 다시 도망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은밀하고 내밀한 순간에 그것이, 그 외부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밀한 곳이라는, 이 내밀이라는 단어와 외부라는 단어를 합쳐서 락강이 신조어를 만들어내요. 자, 내밀하다라는 것은 프랑스어로 앙팀이라고 해요. 앙티미테 혹은 앙팀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인티머시죠. 인티머시. 즉 내밀함, 은밀함, 나만의 것,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나의 아주 고독한 공간 내부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태, 내밀한 걸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 내밀한 것, 우리가 잠들면 내밀한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우리가 꿈을 꾸게 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알고 싶은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잖아요. 자, 그게 내밀한 앙팀의 세계예요. 인티머시의 세계인데, 그런데 그 장소로, 우리의 가장 내밀한 장소로 가장 외부의 것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성충동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즉 가장 엑스테리어의 것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앙팀과 엑스테리어를 합쳐서 엑스팀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죠. 엑스팀이라면 외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가장 내밀한 곳에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억압된 외부의 것이 찾아온다라는 것. 자, 이 개념은 다스 운하임리히라는 개념과도 연결이 되죠. 가장 낯익고 가장 은밀한 장소에 가장 낯선 것이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엑스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제 잘 이해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락강이 이미 세미나 7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세미나 7이 언제 진행된 강의인가 하면 1959년이죠. 1959년. 그러니까 락강이 59살 때예요. 그리고 지금 69살에 와서 1969년에 이 얘기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랬지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주의상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지라고 지금 환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욕망의 대상에는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욕망의 대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의상스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욕망의 대상이 아니죠. 주의상스의 대상이죠. 어쨌든 우리가 욕망하는 차원에서는 그 주의상스의 대상을 만나면 우리는 화들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그건 억압된 거니까. 그걸 억압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문명이 건설된 것이죠. 그걸 억압했으니까, 성충동을 억압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아무렇게나 나의 성충동을 마구 그렇게 실현하지 않고, 그렇게 막 탐닉하지 않고 허용된 것만 탐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무의식에서부터 우리가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 그 주의상스의 대상이 하나 억압된 채로 있다라는 전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문명이 어떻게 건설이 되겠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어머니하고도 막 성적인 충동을 실현시키려고 하고, 아버지하고도 그렇고 여동생과 남동생과 뭐 가족 내에서 우리 짐승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걸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살 때는 뭐 엄마 아빠 뭐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성충동이 일어나면 그냥 누구하고든 그걸 풀어버릴 수 있는데, 자,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그렇지만 인간만이 근친상간을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특이한 발견이었다라는 것이죠. 20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준, 우리가 언제나 알고 있었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어떤 근본적인 질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근친상간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근친상간의 욕망은 어쨌든 금지된 주일상스의 대상으로 설정이 되어서 이방인이라고 결정된 거예요. 이방인, 외부인이라고 결정이 된 것이죠. 에트롱제라고, 이방인이라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게 우리를 찾아온다 해도 우리는 자꾸 도망가요. 혹은 그것을 중화시켜서 다른 이미지로 만들려고 하죠. 간접적으로만 탐닉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대상을 락강은 10년 전에, 이 세미나 16의 10년 전 세미나 7에서 다스팅이라고 불렀어요.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큰 사물. 이건 세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주의상스의 대상인 거예요. 충동의 대상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물을 부르는, 사물이라는 단어를 부르는 독일어의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디자허라는 거예요. 디자허. 자흔이라고도 하고, 자흔은 복수형이고, 디자허는 단수형이죠. 근데 그 사물은 상징계 내에서 허용된, sem해진, 법에 의해서 인정된 대상들을 말해요. 디자허는. 그러니까 이 디자허 혹은 자흐는 결국 허용된 욕망의 대상인 것이겠죠. 언어에 의해서 허용되었고 거세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탐닉해도 좋다라고 허가된 욕망의 대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쾌락 원칙의 억압 아래에서 작동하는 그것에 의해서 허용된 대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스팅은 주입상스의 대상은 금지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방의 것이에요. 이방인의 것이죠. 이방인의 것인데 멀리 있진 않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과 아주 근접한 상태에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아주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역겨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 일종의 방어들인 것이죠. 그 성충동이 우리에게 접근했을 때 우리가 방어하는 다양한 양상들인 것인데 그 단어 역시 그 이웃이라는 단어 역시 락강이 혼자 발명해낸 것이기보다는 프로이트를 해석하면서 프로이트의 니벤멘슈라는 단어가 프로이트에 의해서 자주 사용이 됐었던 것이죠. 니벤멘슈라는 단어, 이웃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아닌데 우리 이웃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충동이라는 거예요. 니벤멘슈가 바로 프랑스어로는 프로샹인 거죠. 프로샹. 이웃이라는 단어예요. 둘 다. 독일어로는 니벤멘슈이고 프랑스어로는 르포샹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다스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제된, 억압된 이방인. 자, 주입상스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락강이 이 이웃이라는 개념을 언급하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세미나 16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에 그려진 얹어진 뭉크의 판화 작품 하나를 함께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판화에 대해서 락강이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69년 3월 12일 강의에서 했던 문장인데요. 말했던 문장인데 이렇습니다. 자, cet homme le plus proche, cet homme ambigu, de ce qu'on ne sache pas le situer. Qu'est-il donc ce prochain qui résonne dans les textes évangéliques au nom de la formule aime ton prochain comme toi-même ou le saisir? 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이 사람, 모호한 우리가 그를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이웃. 신약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의 문장 속에서 반영하고 있는 그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그를 포착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 나서 락강이 판화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J'ai démontré dans cette gravure magnifique qu'il s'appelle le cri de Munch, que rien ne convient mieux à sa valeur d'expression que le fait qu'il se situe dans ce paysage calme, avec pas loin sur la route deux personnages qui s'éloignent et qui ne se retournent même pas. De la bouche tordue de l'être féminin qui, au premier plan, ce cri le représente, il est d'essence qu'il ne sorte rien que le silence absolu. C'est du silence que s'entre ce cri que surgit la présence de l'être le plus proche, de l'être attendu, d'autant plus qu'il est toujours déjà là, le prochain qui n'a aucune Erscheinung sauf dans les actes des saints.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외침이라는 제목의 뭉크의 이토록 웅장한 판화에서 내가 증명해 보였던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 표현적 수준에 있어서 다음의 사실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고요한 풍경 속에 그가 위치해 있고 멀지 않은 뒤쪽 길 위에는 멀어져 가면서 뒤조차 돌아보지 않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판화를 묘사하고 있죠. 자, 그들을 뒤로 한 전경의 여성적 존재는 일그러진 입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외침이 재현하는 본질적인 것은 거기서 오직 절대적 침묵만이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침이 고정시키는 그러한 침묵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존재, 가장 가까운 그 존재의 현존이 솟아나는 침묵입니다. 더군다나 그 이웃은 언제나 여기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자들의 행위 속에서가 아니라면 어떠한 현상으로도, 이 현상을 말할 때 락강이 독일어를 쓰고 있죠. 액샤이눔. 현상으로, 현상학의 개념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성자들의 행위 속에서가 아니라면 어떠한 현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그러한 것이지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몇 가지 락강이 했던 이 세미나 16에서 했던 이 말들에 대해서 주목해 볼 부분은 이렇습니다. 르크리라는 개념, 외침이란 뜻이죠. 외침, cry, 외침, 크리라는 개념인데, crying. 이거 뭉크의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한 이 제목이 우리나라에 의해서 번역될 때는 뭐 절규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사례가 많은데, 뭐 절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규라고 한다면 너무 뭐랄까요? 너무 실존주의적인 개념, 실존주의적인 뉘앙스가 많이 풍기게 되는 그런 번역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냥 외침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외침이라고 하면 더 비인칭적이고 어떤 특정한 인물의 고통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실제가 반영하는 소리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외침이라고 번역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어떤 외침인가 하면 침묵의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침묵의 외침. 왜 침묵의 외침인가 하면, 자, 이게 어디서 등장하는 소리인지 혹은 어디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묘사하기 위해서 락강이 뭉크의 이 작품을 인용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 다스팅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락강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뭉크의 작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다스팅으로부터, 큰 사물로부터, 실제로부터, 즉 주입상스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는 상징화되어 있지 않고 상징계의 이방인이기 때문에, 상징계 내부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지른다면 우리는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절규구나, 이게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지르는 소리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부터 들리는 혹은 주입상스 혹은 죽음 충동의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반영되어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게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의미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상징계가 의미화를 담당하고 있는데, 상징계라는 건 의미의 세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제의 이 리얼리티의 공간을 말하는데, 그의 이방의 세계인 곳, 그의 외부인 곳, 즉 실제인 곳, 에헬인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반향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걸 외침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사람, 그 외치는 자를 바로 르 프로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니벤멘슈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이웃을 신약에서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락강 세미나 7에서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바로 락강현 정신분석의 근본 태제이기도 하다라고 규정해 볼 수 있죠. 내 이웃은 바로 다스팅이에요. 주입상스인 것이죠. 외부인 것이죠.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억압하고 금지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신분석이 그럼 죽음 충동의 세계에 빠져들어 버리자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어떤 밀교적인 그런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신분석 임상에서는 언제나 이 외부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항상 그걸 밀어내고 외면하려고만 했지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다양한 증상들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태인 것이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증상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외면하거나 도망가거나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것과 마주하자라는 것이죠. 마주해서 그걸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여기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도 또한 필요할 텐데, 내 자신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요? 자, 우리의 외부는 지금 누구인지 대충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의 외부는 바로 죽음 충동이고 주입상스이고 큰 사물인 것이죠. 이방인인 것이죠. 니벤멘슈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 내 자신은 누군가? 내가 이방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그 이방인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면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하는데 내 자신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상징계의 대타자가 부여한 좌표들이고 의미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은 결국 내 자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욕망하고는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할 뿐이라는 현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방인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쥐상스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혹은 증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 때 비로소 그걸 알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결국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기독교의 명제를 정신분석의 명제로 전환시켜서 해독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증상이 이방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나는 내가 아니었어라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락강은 여기서 이와 같은 현상이, 그것이 들려오는 현상, 그 침묵의 외침이 들려오는 이와 같은 사태가 성자들의 행위 속에서가 아니라면 어떠한 현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그러한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가? 왜 성자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사실 락강이 성자들, 기독교의 성자들을 말해요. 성자들에 대한 묘사를 세미나 7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 언급을 이렇게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들, 우리가 흔히 성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어떤 자신의 욕망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들, 어떤 기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자, 이들이 주일상스에 접근하고 다스팅에 접근하고 외부에 이방인에게 접근하는 양상들을 이렇게 흔적으로 남기고 있다라는 설명들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걸 지금 환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자들의 한 명, 그 성자들 중에 성자로서 세미나 7에서 선정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사드인 것이고, 사드는 결국 도착의 세계라는 구조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주입상스에 접근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던 인물로서 규정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자들이란 결국 이 세인트들이란 프랑스어로 레상들이란 이 세인트들은 어떤 존재로서 락강이 규정되고 있는가 하면 상징계의 외부로 걸어나간 자들로서 규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징계의 외부로 걸어나간 자들 중에 사드라는 그 성도착의 인물을 설정했다라는 건 역시 당시의 락강이 어떻게 결국은 위반의 장치로서 정신분석의 구조를 해명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인용문은 1969년 세미나 16에서 발화된 이 인용문은 락강이 어떻게 자신이 주입상스라는 것을 이전에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락강이 변화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주입상스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본질은 아니고 그 이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본질. 이전에는 락강이 이렇게 주입상스를 외부의 것으로 간주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옛날엔 이랬어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이방인들은 그 주입상스는 그 다스팅은 그 죽음 충동과 성 충동은 근친상간으로 규정된 그 금지된 충동은 상징계의 영토 내부에는 결코 허용될 수가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상징계의 영토 내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어에 의해서 분절된 세계이고 언어에 의해서 각인된 우리의 신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빗금친 S라고 볼 수가 있어요. S는 서브젝트, 수의제라는 용어의 앞글자이고 그것에 빗금을 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체가, 수의제가, 우리의 서브젝트가 대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완전히 거세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입상스가 이 안으로는 못 들어온다라는 뜻이죠. 자, 이런 구도를 일단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큰 사물은 죽음 충동의 세계는 벙어리라고 락강은 이야기해요.
그건 벙어리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소리는 지를 수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벙어리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다스팅, 이 큰 사물, 이 주일상스의 대상이 락강에게는 이전에는 금지된 대상이었어요. 금지된 대상. 상징기 안으로 못 들어오죠. 문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대상은, 큰 사물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을 또 덧붙이고 있죠, 락강이. 그런데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Ce prochain est ce que j'ai appelé l'autre qui me sert à faire fonctionner la présence de l'articulation signifiante dans l'inconscient. Certainement pas. Le prochain, c'est l'imminence intolérable de la jouissance. L'autre n'en est que le terre-plein nettoyé. Je peux tout de même dire ces choses-là rapidement. Comme ça, depuis le temps que je vous articule la définition de l'autre. C'est justement ça. C'est un terrain nettoyé de la jouissance. 자, 번역을 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이 이웃이 내가 대타자라 부르며 무의식에서 기표적 분절의 현존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사용했던 그것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이웃, 그것은 주의상스에 견딜 수 없는 임박함입니다. 대타자는 텅 빈 평지일 뿐이죠. 이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는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타자의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온 이후로 그건 바로 이렇습니다. 대타자는 주의상스가 일소된 영토입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타자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대타자는 어디인가 하면 상징계예요. 상징계는 어디인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내부인 것이죠. 우리의 언어적 삶을 담당하는 영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이 대타자는, 언어의 대타자는 아버지의 대타자이죠. 이 언어의 대타자는 주의상스가 일소된 영토입니다 라고 락강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항 네토예 드라 주의상스. 네토예, 청소한다는 뜻이에요. 청소되었다, 일소되었다, 깔끔하게 정리되었다라는 거죠. 이 안에는 주의상스가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예전의 락강 규정이라는 거예요. 락강이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규정이 예전에 락강 자신이 생각했던 규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상스는 이렇게 락강이 표현하고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임박함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L'imminence intolérable. 자, 견딜 수 없는 임박함이라는 건 그게 굉장히 가까이 있기는 해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의 신체 내부를 떠돌고 있는 거니까. 멀리 어디 뭐 바다 건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속에 있는 거야, 내 몸속에. 내 몸속에 아주 임박한 어딘가에 있어요. 그게 곧 될 것 같은, 곧 실현될 것 같은, 곧 찾아올 것 같은 어딘가에 있지만 찾아올 수 없는, 자, 그런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주의상스인데, 그런데 우리는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대타자의 영토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완전히 청소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타자의 영토 내부는 일종의 주의상스가 일수된 영역처럼 간주가 되는, 자, 그러한 개념으로 이전에는 락강이 설정을 해 놨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한 락강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전의 락강이 어떻게 대타자와 주의상스를 구별하고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제가 인용문을 통해서 세미나 16에서 언급되는 인용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좀 인용이 오늘은 많은 편인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락강이 69년 3월 26일 세미나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Le lieu de l'autre comme évacué de la jouissance n'est pas seulement place nette, home brûlée. De ce qu'il est non pas seulement cet autre, cette place ouverte au jeu des rôles, mais quelque chose de soi-même structuré de l'incidence signifiante. Ceci est très précisément ce qui y introduit ce manque, cette barre, cette béance, ce trou qui peut se distinguer du titre de l'objet petita. 자, 번역을 하면 이래요. 여기서 조금 다른 개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주목해 주세요. 자, 주의상스가 일소된 대타자의 장소, 역할극에 개방된 그곳은 단순히 둥글게 불태워져서 깔끔하게 된 장소만은 아닙니다라고 약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이전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타자의 장소가 그러면 불태워져서, 그러니까 왜 해충을 박멸할 때 우리가 불태우는 그 화전을 하잖아요. 자, 깨끗하게 주의상스가 청소되었다면 아주 미끈한 깨끗한 장소이냐 하면 그런 장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 그곳은 기표적 사건을 통해 그 자체로 구조화된 장소이며, 자, 기표적 사건이라는 건 언어의 사건인 것이죠. 자, 언어의 물질성을 낙하는 기표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기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말을 배우게 되면 그 기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하죠. 그 폭력이 바로 우리의 신체를 문신하는 것이고 우리의 주의성스를 배척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확하게는 결여가 도입된 장소가 됩니다. 즉 틈새의 빗금이 도입된 장소이며 그것은 대상 A의 이름으로 구별될 수 있는 구멍이 도입된 장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읽어드렸던 대타자 상징계의 개념으로부터 조금 더 나아간 개념이죠. 아직 세미나 16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 이전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세미나 16 직전까지 락강이 고수하던 대타자와 대상 A의 개념이에요. 자, 주목해 보세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거 말고 조금 전에 읽었던 세미나 7의 인용문은 이랬어요. 대타자가 있고, 그러니까 언어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언어의 세계가 있고 그 언어의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주의상스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상스, 죽음 충동, 큰 사물, 어머니와 같은 것이 외부가 됐고 이쪽으로는 대타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경선이 있었던 거죠. 국경선이.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대타자에서 주의상스를 내쫓는 과정에서 깔끔하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흔적이 남겨진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스티그마가 남겨진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상흔이 남겨진다라는 거야. 대타자의 영토 내부에. 청소하는 과정에서 주의상스를 쫓아냈지만 이 안에 구멍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생겼다라는 거죠. 뭐 이런 이미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영토가 야만적이고 야생적인 영토가 있었는데 그게 언어 이전에 우리의 신체라고 할 수 있다면 야생적인 영토가 있었는데 문명의 군대가 이 안으로 들어와서 야생에서 살고 있던 동물들을 싸워서 다 칼로 이렇게 쳐내는 과정에서 그 영토 내부에 칼집들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전화의 흔적이 남겨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이미지로 본다면 야만의 세계로부터 상징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야만은 쫓겨났지만 경계의 외부로 쫓겨났지만 이 상징계 내부도 온전하게 보존되지는 않았다라는 그 내부에 상처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 상처를 락강은 구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멍. 그리고 그 구멍이 우리를 어떤 고정된 구멍이 아니라 여기저기를 떠도는 그러한 구멍들이 생겨나는데 그 구멍들을 세미나 11에서는 대상 A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구멍들을. 그리고 그것이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간주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상징계의 사건을 통해서 대타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는 구조화되었지만 그곳에는 언어와 대타자만 도입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틈새의 빗금이 도입되었다라고 지금 락강이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은 세미나 11에서 락강이 개념을 변화시켰던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례차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미나 7 즈음에서는 국경선을 중심으로 대타자와 주의상스의 세계가, 큰 사물의 세계가 갈립니다. 갈리는데 세미나 11, 1964년이죠. 세미나 11을 즈음으로 해서는 이렇게 국경선으로 갈리지만 국경선 내부에, 상징의 내부에 이 주의상스의 흔적들이 떠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구멍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 구멍들이 배회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락강이 부분 충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죠. 세미나 11에서 1964년에.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이걸 보다 프로이트적이고 보다 정신분석 임상의 실질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죠. 어머니와 아이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성충동의 대상이었어요. 아이에게는. 쾌락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어머니와 아이가 이렇게 붙어 있었을 때에는, 자,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떤 언어적인 사건이나 개입이 없었던 것인데, 자, 이 상황 속에서 아이가 어머니와 떨어지는 과정에서, 자, 이 떨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소외라고 불러요. 알리에나시옹이라고 부르죠. 알리에나시옹. 소외되는 거. 쾌락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니까. 자, 떨어지는 과정에서 무언가가 분리되어 나와요. 세파가시옹이죠. 무언가가 분리되어 나오는데, 이 분리되어 나왔던 것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끝끝내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아이가 어머니와 가장 강하게 쾌락의 차원에서 연결되었던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들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아이가 붙잡아서 그 절편들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과정 속으로 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끝끝내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절편을 뜯어버렸던, 분리의 과정에서 절편을 뜯어버렸던 그 대상들을 부분 충동의 대상이라고 부르고, 그 부분 충동의 대상을 락강은 4개 규정하죠. 4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강 충동의 대상, 학문 충동의 대상, 시관 충동의 대상, 호원 충동의 대상인 것이죠. 자, 이 4개의 대상들이 아이가 어머니와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즉 기표적 사건에 의해서 거세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4가지가 왜 구강, 학문, 시관, 그리고 호원인가 하면, 바로 그 4가지를 중심으로 아이가 어머니와 아주 강한 쾌락을 탐닉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4가지는 다 구멍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학문, 구멍이잖아요. 구강, 구멍이잖아요. 눈, 시관 충동이니까 눈이죠. 응시인 것이죠. 눈, 구멍이죠. 그리고 호원 충동 역시 목소리인 것이죠. 부모의 목소리, 귀인 것이죠. 이 4가지 구멍이 결국은 상징계 내부로 들어와서 공백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4가지 구멍이 증상을 야기한다라고 세미나 11에서의 락강은 생각했던 거예요. 자, 시관 충동, 호원 충동, 학문 충동, 구강 충동, 그 정도는 프로이트의 기본적인 논리를 통해서 우리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학문 충동에서는 아이는 배변 활동을 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형성하죠. 아무 앞에서나 배변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몸의 일부를 아주 고통스럽게 힘을 주어서 배변 활동을 어머니의 명령에 의해서, 아무 데서나 하지 않고 어머니의 사랑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그 관심을 받으면서, 혹은 때로는 위협을 받기도 하면서 어머니에게 드리는 하나의 선물인 것이죠. 자, 그게 학문 충동, 즉 배변 활동 속에서 아이가 어머니와 강하게 맺는 관계 유형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많은 쾌락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학문 충동이라면, 구강 충동은 어머니의 젖가슴과 아이의 입이 연결되는 것이죠. 아이의 입과 어머니의 젖가슴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하게 그냥 배고픔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인 만족까지 함께 가져다 주는 것이니까 단순한 어떤 생물학적인 충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역시 아이에게 아주 강력한 쾌락을 가져다 주는 행위였는데 그게 금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강 충동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학문 충동 역시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자, 이 2개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관 충동과 호원 충동은 락강의 발명품이죠. 시관 충동은 무엇인가 하면 세미나 11에서 역시 아주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이 시관 충동이란 응시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응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어머니와 혹은 아버지 혹은 부모님들의 시선인 거예요. 그 시선을 아이가 즐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응시를 어머니가 날 지켜보고 있어라는 걸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끼지만 또한 때로는 지고한 쾌락으로 탐닉하고 있었던 것이 아이의 어린 시절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이 시관 충동 역시, 이 응시에 대한 탐닉 역시 기피적 사건 속에서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원 충동은 목소리인 것이죠. 목소리에 대해서는 락강이 그렇게 깊이 있게 탐사를 하진 않지만 그냥 어떤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수준에서 언급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음성이 결국 아이에게는 쾌락이에요. 부모님이 불러주는 그 목소리, 사랑스럽게 아이를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목소리는 아이에겐 쾌락이었던 것인데 이 호원 충동이 어머니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또한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떨어져 나간 이 네 가지 부분 충동들은 인간의 삶으로 지속적으로 찾아와요. 그런데 부모님과는 더 이상 이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억압이 되어 있으니까. 분리가 완전히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응시는 어머니의 응시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부터 촉발되어 나왔지만 어쨌든 그 응시는 어떤 다른 곳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달라붙어서 변형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으로 변형되기도 하고 혹은 아주 권위 있는 어떤 스승님의 시선으로 변형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어요. 목소리도 마찬가지고 구강 충동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항문 충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른 방식으로 변형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거나 혹은 우리를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증상적인 사태를 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부분 충동의 기능은 전적으로 부재를 통해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부재.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젖가슴이 없기 때문에 구강 충동이 작동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와 했던 배변 활동 속에서 탐닉했던 그 항문 충동이 작동하는 거예요. 부재를 중심으로 여전히 공백을 중심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이 공백의 기원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망각했지만 그 기원은 어머니 큰 사물이지만 그건 완전히 억압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기원을 우리는 더 이상 기억할 수 없지만 그 기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 네 가지 부분 충동의 구멍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게 된다라는 이론이 세미나 11의 이론이었던 것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환기를 시켜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상 A가 세공된 세미나 11 즈음에서의 주의상스 이론은 여전히 부재를 중심으로 공백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주의상스 이론, 그걸 이제 부정성의 주의상스라고 부르죠. 부정성, 네거티비티를 중심으로 네거티비티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주의상스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세미나 16에선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젠 부정성, 네거티비티를 중심으로 즉 부재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공백을 구멍 속에서 파동치는 그러한 에너지로서의 주의상스가 아니라 실체성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주의상스가 비로소 세공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세미나 1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상스에 대한 심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포지티비티를 중심으로 실증성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보다 독자적인 주의상스의 개념들이 세공되는 것이 세미나 16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도 부릅니다. 현존의 대상 A라고도 불러요. 현존의 대상 A. 그럼 그 이전까지는 뭐였는가? 대상 A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등장했던 세미나 11, 1964년에서 1968년에 이르기까지 락강이 사용했던 그 대상 A는 무엇인가? 바로 부재의 대상 A인 거예요. 대상 A는 대상 A지만 공백을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구멍 뚫린 장소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현존하는 대상 A가 아니라 부존하는 대상 A라는 거예요. 실증성의 대상 A가 아니라 옛날에는 부정성의 대상 A였던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미나 16에서는 주의상스가 세미나 11에서처럼 텅 빈 것을 중심으로 파동치는 어떤 것이 아니고 뭔가 가득 차 있어요. 뭔가 채워져 있어요. 뭔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잉여 향유의 개념을 자, 세미나 16에서 우리가 새롭게 만나게 되는 단어가 바로 잉여 향유라는 단어인데 플리스트주의, 잉여 향유라는 개념인데 이 잉여 향유라는 이 개념은
대상 A를 말하는 것이고 대상 A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이것을 락강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부터 정신분석 임상은 바로 이 잉여 향유를 혹은 그것의 기능을 고립시킨 다음에 파악해 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게 락강 정신분석 임상의 새로운 변화라는 거야. 새로운 변화. 그렇다면 이 잉여 향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그 잉여 향유가 네 가지 담화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이제는 락강의 정신분석의 임상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변화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17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전의 분석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락강의 정신분석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우리는 락강 정신분석의 실천의 구체적인 테크닉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미나 16에서 언급되는 잉여 향유의 대상 A란 무엇인가에 대한 또 하나의 규정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그것은 더 이상 어머니 큰 사물로부터 떨어져 나온 절편이 아니에요. 어머니 큰 사물로부터 떨어져 나온 절편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억압되어야 할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그걸 탐닉하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고 그걸 고통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여전히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미나 16 이후에는 이제 그 잉여 향유의 대상은 더 이상 어머니 큰 사물을 환기시키지도 않고 어떤 결여로부터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냥 대놓고 탐닉할 수 있게 되는 무언가가 된다는 거죠. 담화의 상징 체계가 만들어내는 실증적인 효과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담화는, 제가 지금 담화라고 부르는 것은, 락강이 담화라고 부르는 것은 디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상징계와 대타자를 말해요. 담화, 말의 기능인 것이죠. 이 담화는 물론 상징계이니까 주의상스에 대한 포기를 강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락강이 세미나 16에서 주의상스에 대한 개념을 변형시키고 있다고 해서 억압된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의 전통적인 락가니언 개념들은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담화는 상징계는 주의상스에 대한 포기를 강제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 과거의 락강 세미나 7에서의 락강은 그러한 주의상스에 대한 포기를 거부하는 위반의 주체를 사드라는 인물의 형상을 빌어서 해명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반에 대한 탐닉을 일종의 정신분석의 하나의 가능성으로 설정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락강은 세미나 16에서 위반 없이 주의상스의 향유가 잉여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쾌락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는 이미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상스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아니라 상징계의 법과 질서 내부에서 우리에게 허용된 대상들이 아니라 우리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유령처럼 그 곁을 떠다니는 어떤 대상을 이미 탐닉하고 있고 탐닉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세미나 16에서의 락강의 심대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이 부분을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죠. 세미나 16에서 잉여 향유를 락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잉여 향유라는 단어부터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잉여 향유란 무엇인가 하면 프랑스어로 플루스 드 주이라고 써요. 플루스 드 주이. 플루스는 영어의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하나 더 라는 거죠. 그 드는
of고, 영어의 of고, 주의흐는 영어에는 없죠. 주의흐는 주의상스의 동사형이에요. 주의상스는 주의상스잖아요. 그런데 주의상스하는 행동을 주의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향유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는데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의흐. 주의상스를 동사적 차원에서 번역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는가? 락강이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어낸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플리스트주의, 잉여향유라는 것은 잉여가치라는 마르크스의 개념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그러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마르크스의 경제학을 논할 때는 잉여가치 개념을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잉여가치라는 것. 프랑스어로는 플루스 발류라고 해요. 플루스 발류. 자, 가치가 더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하는데 2가 아니라 3이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하고 뭔가 잉여적인 부분이 덧붙여서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플러스 밸류라고 하는데, 자, 마르크스의 잉여가치 개념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때에는 마르크스의 다른 개념까지 같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락강이 개념을 세공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르크스가 잉여가치 개념을 사용할 때에는 일단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노동시장 개념이 전제가 되어야 하죠. 노동시장이 존재해야 잉여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노동은 있는데 시장이 없다면 잉여가치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혹은 잉여가치의 개념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잉여가치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는 노동시장 개념을 우선 전제를 해야 한다는 거고, 이 노동시장에서 시장, 프랑스어로는 막쉐라고 하는데, 르막쉐라고 하는데, 이 시장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자본주의적 시장을 말해요. 그냥 우리가 물물 교환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자본주의, 화폐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그 시장 경제를 말하죠. 자, 그럼 그 시장에서는 어떤 것이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기능인가 하면 바로 교환이죠. 근데 물물 교환이 아니라 화폐 교환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시장인 것이고, 그래서 그 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파생되는 잉여적인 가치를 파악하고자 할 때 마르크스가 잉여가치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이라면, 자, 그렇다면 락강이 이 잉여가치, 플러스 밸류라는 개념을 영감을 받아서 잉여향유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면 시장 개념도 같이 갖고 들어와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은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마르크스에게는 경제학자이니까 노동시장이 존재해야 했지만 락강에게는 언어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과 주의상스의 무의식을 탐사하는 그런 학자이니까 어떤 시장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기표시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르크스에게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잉여가치였지만 락강에게는 기표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잉여향유라는 거예요. 자, 그 비교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서, 유념하시면서 그 다음 설명으로 따라오시자면 이렇죠. 자, 이 기표시장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것 또한 락강이 발명한 이론적인 세계는 아닌 것이죠. 이미 소시르에 의해서 의미가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대한 아이디어가 기표들의 교환을 통해서 제시된 바가 있죠. 자, 의미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것은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와 비교되는 방식으로 서로 교환되고 비교되고 이곳저곳에서 기표들이 서로를 마주하는 방식으로, 기표들이 교환되는 방식으로 의미가 생산된다라고 소시르가 이미 언어학의 체계를 통해서 밝혀준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표시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표시장이란 결국 우리가 상징계를 작동시키는 방식인 것이죠. 우리가 상징계를 작동시킬 때는 기표들이 순환해서, 즉 문자들이 순환해서 그 문자가, 그 기표가 다른 기표와 서로 만나는 방식으로 의미들이 생산되는 것이니까, 자, 그러한 방식으로만 의미들이 생산된다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기표시장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표시장의 세계. 그리고 이 기표시장의 세계, 우리의 상징계를 설명하는 락강의 전형적인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의 기표는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주체를 재현한다 라는 규정이죠. 이게 기표의 규정이기도 하고 주체의 규정이기도 하죠. 혹은 기표를 통해서 살아가는 인간 주체에 대한 규정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주체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상징계가 구성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일종의 기표 시장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표의 교환 노동이 의미의 잉여 가치를, 즉 의미값을 발생시킨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자, 마르크스가 잉여가치 개념을 통해서, 즉 노동시장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어떤 하나의 사물의 가치는 그게 원래 고유하게 가치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그 가치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본시장에서 화폐 경제에 의해서 작동하는 그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것에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애플 회사의 아이폰이 정말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시장 경제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잉여 가치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만한 값어치를 갖게 된 것인가를 질문한다면 후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나의 사물이 원래 그것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가치를 화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가치는 시장 속에서 만들어진 가치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경매는 하나의 사물의 값을 정하는 행사인 것이잖아요. 어떤 컵이 있다. 자, 이 컵을 경매 시장에 내놓으면 얼마를 받게 될까요? 얼마 안 받겠죠. 얼마 안 받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경매 시장에 나온 컵을 보고, 야, 저 컵은 어떤 회사에서 한정판으로만 나왔고 그 회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의 전신인 거고, 그러니까 이 컵에는 우리가 그냥 원초적인 가치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 컵에 대해서 100만 원의 가치를 부여할 거야. 그러니까 난 이걸 100만 원에 살 거야 라고 선언을 한다면 이 컵은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화폐 경제 속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잉여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의 가치가 하나의 사물의 가치가 원래 그것의 기원과 떨어져서, 원래 그것의 시원적인 가치와 떨어져서 그 시장 경제 내부의 고유한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규정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또한 기표의 체계에서 등장하는 가치들 역시 기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표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의미값은 원래 그 사물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기표의 체계가 만들어낸, 상징계의 체계가 만들어낸 잉여값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이런 기원과는 상관없는 가치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경제의 영역에서나 혹은 의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태와 함께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잉여 가치가, 지금 락강이 마르크스의 잉여 가치를 참조해서 잉여 향유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로부터 개념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잉여 가치가 이렇게 어떠한 기원과도 상관없는, 기원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값을 갖게 되는 현상들이 있는 것이라면 잉여 향유 역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잉여 향유 역시 기표들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쾌락의 가치인 것이니까 그것은 그것의 기원인 주이상스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잉여 향유는 억압된 주이상스로부터 자유롭게 작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과거의 대상 A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세미나 11에서의 대상 A는 여전히 어머니 큰 사물로부터 떨어져 나온 절편으로서의 구멍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 A는 과거의
세미나 10일의 시기에는 여전히 기원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원과. 대상 A로서의 주의상스는 원초적으로 억압된 어머니 주의상스의 대상의 절편이었기 때문에 기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의상스의 기원을. 그런데 지금 락강이 잉여향유라는 프리스트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세공하고 있는 이 대상 A는 이제 기원이 없어요. 기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큰 사물이다. 근친상간의 개념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그런 쾌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일 잉여향유도 주의상스라고 할 수 있다면 원초적인 주의상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욕망은 아닌 거예요. 욕망은 항상 연기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기만의 연쇄의 작동인 것이고, 그러니까 욕망 속에서 우리는 결코 쾌락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잉여향유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기 있고 우리가 좀 쾌락을 느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 그것은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원이 어머니가 아니니까.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락강이 1968년 11월 13일에 했던,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969년 세미나보다 몇 달 전인 거죠. 3월 26일, 69년 3월 26일보다 몇 달 전, 68년 11월 13일, 그러니까 여전히 세미나 16이죠. 거기서 언급했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Pour marquer les choses, il faut supposer qu'au champ de l'autre, il y ait ce marché, si vous voulez bien, qui totalise les mérites, les valeurs, l'organisation des choix, des préférences, qui implique une structure ordinale, voire cardinal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대타자의 장에 하나의 시장이 있어야 한다고 가정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자질과 가치, 선택과 선호도의 조직을 통합하는 서수적이자 나아가서 기수적이라 할 구조를 함축하는 시장을 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상징계에 대한 묘사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기표들의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그러한 언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긴 지금 대상 A나 잉여향유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그것이 작동하고 있는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중요하게 간주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인용문인데, 자, 대타자는 하나의 시장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건 이해하시겠죠, 이제 충분히. 기표들이 교환되는 장소이니까. 기표들이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시장 경제도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돈이 풀리면, 돈이 뭐 금땡이도 아니고 누구 집에 금고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은 항상 교환돼요. 교환되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살려면, 우리가 뭔가 욕망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려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화폐를 교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자, 돈이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징계라는 내부에서는 기표들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표들의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 사유하려면 기표들을 교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기표들을 돌려야 돼요. 작동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든가 여행하고 싶다면 여행에 관련된 기표들을 작동시켜야 돼요. 여행을 가면 뭘 먹을까? 자, 먹을까? 음식거리에 대한 기표를 작동시켜야죠. 그리고 무엇을 할까? 행동에 대한 기표들, 어떤 쾌락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표들을 일단 작동시켜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잘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표들을 구하러 가죠. 어떻게 구하나요? 예전에는 여행을 이미 갔다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질적인 기표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교환했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기표를 드리는 거예요. 부탁의 기표를 드리면 그 부탁의 기표에 상응하는 기표를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조언의 형식을 통해서 나한테 던져주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표를 받아들이면 그 새로운 기표를 가지고 내가 내부에서 또 다른 기표의 연설을 작동시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뭐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기표들을 받아들이죠.
새로운 기표들을 받아들이면 이 여행지에는 이런 곳이 있었구나. 새로운 이름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이름들 배후에 존재하는 이미지들까지 함께 받아들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기표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내 여행이 좀 더 풍성해지도록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기표들이 그렇게 교환될 수밖에 없는 기표들의 시장이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표들의 시장은 보세요. 그냥 중립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기수적이라고 할 이 표현은 기수적. 그 수학 용어죠. 기수. 뭔가 세 많은 숫자예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자연수를 통해서 일정하게 사물을 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수라고 불러요. 기수. 오그디날이라고 하죠. 오그디날, 기수. 오디널 넘버인 거죠. 기수. 사물들을 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가구를 셈할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을 셈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각각의 셈할 수 있는 기준의 숫자들을 기수라고 부르는데 이 모든 기술이 있을 거 아니야. 기수들. 사물들도 셈하고 사람들도 셈하고 뭐 추상적인 대상들도 셈하는 이 기수들을 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궁극의 기술을 궁극의 서술을 기수라고 하죠. 그걸 기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자, 각각의 사물들을 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서수라고 해요. 셈하는 수, 서수. 그런데 이 서수들 전체를 기준점을 잡아서 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기수라고 하죠. 카디날 넘버라고 하죠. 카디날 넘버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서수와 기수의 기능을 하는 것이 상징계라는 거예요. 상징계라는 기표들의 시장은 단지 뭐 기표들만 교환되는 그러한 곳이 아니고 사물들을 셈하게 해준다는 거죠. 우선 구체적인 장소에서 서수적으로 셈하겠지만 그 배후에서는 보다 메타적인 방식으로 보다 기준점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기표들이라는 거죠. 기표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표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표들의 시장은 사물들을 보편적인 방식으로 설정해 준다는 것이죠. 사물들의 세계를. 그러니까 다스팅을 디자허로 만들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큰 사물을 산물들로 저는 번역을 하죠. 작은을 산물이라고 번역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셈해진 사물을 뜻하는 독일어의 디자허라는 표현을 산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바로 이 기표들의 시장이 상징계의 구조가 사물들을 산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상징계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 표현까지는 결국 상징계는 쥐상스를 배척시키고 셈해진 산물들, 즉 세균이 박멸된 건조한 대상들만을 만들어내는 아까 말씀드렸던 불태워진 영토, 빗금친 영토, 대상 어머니 큰 사물이 완전히 배척된 쥐상스가 일소된 장소를 묘사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기표의 시장에 대한 첫 번째 규정이죠. 하지만 이 기표의 시장에는 그렇게 사물들에 대한 규정과 서수적이자 기수적인 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잉여적인 것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잉여적인 가치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잉여 가치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주식시장이 파동치는 것을 보세요. 바로 잉여 가치들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예측을 항상 비껴나게 하는 혹은 잉여 가치가 마이너스 되는 방식으로 주식이 폭락하는 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의 사물들은 변화하지 않는데 그 사물들의 가치는 그렇게 파동치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잉여적인 무언가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계속해서 생산되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징계가 아무리 서수적이고 기수적인 방식으로 셈하는 기능을 통해서 사물들을 안정화시킨다 해도 거기서 발생하는 잉여적인 것, 초과적인 것의 산출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설명을 일단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le discours détient les moyens de jouir en tant qu'il implique le sujet. Il n'y aurait aucune raison de sujet au sens où l'on peut dire raison d'état. S'il n'y avait au marché de l'autre un corrélatif, c'est qu'en plus de jouir s'établisse qui est capté par certains.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담화는
주체를 함축하는 것으로서의 향유할 수 있는 방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일종의 선언이에요. 담화는 향유할 방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담화는 상징계는 향유를 배척했어요. 주의상스를 배척했다는, 쾌락을 배척했어요. 담화는 우리를 목졸랐어요. 강박증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담화 상징계는 향유할 수 있는 방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만일 대타자의 시장에서 하나의 상관항이 없다면 주체의 이유, 그러니까 국가적 이유라 말할 수 있는 의미에서의 그런 주체의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은 잉여 향유가 무언가에 의해서 포착되어 정립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대타자는 향유의 장소가 됐어요. 주의상스가 탐닉되는 그러한 장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잉여 향유가 그 안에서 무언가에 의해서 포착된다라는 거예요. 포착되는데 그러한 잉여 향유의 포착이 없다면 주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체에 대한 규정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주체는 빗금쳐져 있어서 쾌락이 없는 것이 주체였다라고 본다면 1차적인 의미에서의 주체는 그런 것이었다면, 왜냐하면 주체란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재현하는 것이었으니까 두 기표 사이에서 억압된 것을 주체의 공백이라고 일단은 가정할 수 있었다면, 예전에는 주체에 대한 규정이 1차적으로는 핍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이제는 주체는 잉여 향유의 주체라는 거예요. 잉여 향유가 있고 그것이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체는 거기서 찾아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대타자의 시장 내에 그러한 상관항이 없다면 주체는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주체의 개념에 대한 심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잉여 향유를 통해서 포착되는 주체라는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전 강의들을 쭉 함께 따라오셨던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지금 저를 따라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분들, 지금 처음으로 이 강의를 듣게 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니까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자, 이런 논평을 일단 덧붙여드리면서 해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락강의 이론은 많은 변화를 겪게 돼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한 분절들을 락강의 제자였던 자칼랑 밀레가 레시 파가디금문 들라 주이성스라는 텍스트에서, 즉 6개의 주이상스에 대한 패러다임, 주이상스에 대한 6개의 패러다임이라는 텍스트에서 설명을 해놨었어요. 제가 그걸 락강의 세미나 7을 강의하는 강에서인 락강의 인간학의 에필로그에 적어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을 적어놨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자칼랑 밀레가 보기에는 락강의 정신분석의 이론의 여정이 6번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6개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잉여 향유의 개념은 5번째 변화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5번째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5번째 잉여 향유의 개념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말씀드렸던 건 그 이전 패러다임들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자, 락강의 개념은 이렇게 변화하는데, 이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선 먼저 주목을 하시면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그렇게까지 어렵게 들리시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 이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주의상스가 있다는 거죠. 주의상스에 대한 태도가 6번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5번째 변화를 탐사하는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탐사하게 될 것은 바로 그 5번째 변화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상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좀 모호하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자, 주의상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상스라는 것은
성충동이에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충동. 그리고 주입상스는 억압되어 있다라는 것이 프로이트의 근본 태제인 것이죠. 프로이트의 이론이 출발하는 태제인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프로이트가 아직 젊은 학생이었던 시절에 샤르코 박사의 강의를 들으러 갔죠. 샤르코라고 한다면 프랑스의 아주 19세기 중후반에 유명한 정신의학자였죠. 히스테리 환자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법들을 개발하고 새로운 이론들을 제시했었던 아주 유명했던 정신과 의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샤르코 박사. 그 그림으로도 유명하죠. 샤르코 박사의 강의실이라는 그림으로도 상당히 유명해진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이 샤르코 박사의 강의실은 왜 또한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당시에 세계의 특히 유럽의 아주 저명 인사들을 초대해서, 혹은 초대하지 않아도 그들이 찾아가서 그 강의를 들었던 것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19세기의 락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락강의 강의실에도, 세미나실에도 당시에 20세기 중후반에 그 당대에 난다긴다 하는 철학자들, 인문학자들, 인류학자들이 찾아가서 강의를 들었었던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로 유명했었던 것이니까 19세기의 락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 그런데 그 샤르코 박사는 어떤 식으로 강의를 했는가 하면, 그냥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이론을 실제로 시연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히스테리를 치료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테리 환자, 여성 환자를 세워놓고 최면을 걸고 어떻게 히스테리가 발작하는지, 그리고 발작이 멈추는지, 이런 과정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인간 정신에 대한, 인간 정신의 무의식에 대한 새로운 현장을, 새로운 이론의 현장을 실질적으로 목도하는 그러한 일종의 연극처럼 시행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장소에서 샤르코 박사는, 자, 인간의 히스테리가 이렇습니다. 여성의 히스테리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하고 이 히스테리가 어떻게 발작하는지를 보여주고, 히스테리의 발작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우리의 신체가 일상적인 방식으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지를, 고통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고 전혀 어떤 바늘을 찔러도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그런 히스테리의 신체적인 소마틱한 증상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도 보여줄 수 있었지만, 원인이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샤르코 박사는 이렇다 할 타당한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프로이트가 그 장소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물론 샤르코 박사에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충동이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억압된 성충동이 바로 저런 히스테리 증상의 원인이다 라고 프로이트는 생각했고, 젊은 프로이트는 생각했고, 그러한 이론을 텍스트로, 연구서로 발표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20세기 초에, 19세기 후반, 아주 후반에서부터 20세기 초반부에 이르는 프로이트의 저작물들이라는 거예요. 연구서 논문들이라는 것이죠. 히스테리 연구가 바로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성충동이 원인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된 정신분석의 새로운 변환점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성충동을 억압하고, 그 이후로는 이 억압된 성충동은 다시는 제 모습을 하고 등장하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그 성충동을 전혀 즐기지 못하고 억압된 채로 살아갈 뿐이다 라는 이론이고, 이 억압된 것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히스테리 반응을 보인다 라는 이론을 세워서 정신분석을 전개시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토대는 성충동의 억압이라는 것이죠. 성충동의 억압.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성충동 잘 즐기고 있는데, 나는 남자로서 여자들을 만날 수 있고, 혹은 나는 여자로서 남자들을 만날 수 있고, 나는 연애도 많이 했었고, 할 것이고, 나는 성충동 잘 즐기고 있는데 라고 말한다면, 프로이트는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죠. 그거는 성충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충동이 아니고, 그것은 필터링된 한 줌의 쾌락이라는 거죠. 우리는 진정한 성충동을 언제 느끼는가 하면,
자, 이건 좀 기이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프로이트에게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성적으로 충동을 느끼는 것은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아주 갓난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젖가슴을 빨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와 눈을 맞추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안락한 모습으로 안겨있는 그 순간 우리는 성충동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성충동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빼앗긴 이후에 다른 여자를 통해서 다른 남자를 통해서 혹은 다른 대상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게 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충동은 아니고 대체물들이라는 것이죠. 문명이 발명해낸 대체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억압된 성충동 이후에 탐닉하게 되는 욕망들은, 성에 관련된 욕망들은 어떤 의미에서 문명의 발명품들이라는 것이죠. 그건 진짜 우리가 신체를 통해 느꼈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탐닉하는 그런 쾌락, 혹은 뭐 결혼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모든 종류의 쾌락들, 연애 과정 속에서 느끼는 그 모든 쾌락들은 진정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체험했던 신체적인 쾌락은 아니고 그것의 문명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충분히 억압되어서 필터링된 재해석된 산물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기본 태제예요. 이게 정신분석의 기본 태제. 그래서 이 기본 태제를 통해서 실천되는 다양한 분파의 정신분석들은 일단은 어떤 부분에서 상당한 교집합을 가지고 있죠. 프로이트로부터 출발한 자아심리학이라든지 혹은 대상관계 이론이라든지 다양한 정신분석의 분파들은 프로이트를 공부했다면 라카니언도 마찬가지고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공유하는 부분이 바로 주이스상스는 억압되어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성충동은 억압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증상은 그러한 억압이 감시를 뚫고 등장하는 순간이라는 그러한 관점은 공유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신분석가를 찾아간다 해도 여러분들이 분석을 받게 되면 일단 꿈을 이야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꿈은 바로 그 억압이 느슨한 장소이니까 이 사람의 성충동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는지를 관찰하는데 아주 유용한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탐사하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방도를 해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프로이트 학파에 의해서 설정된 이론들을 따라가는 그 이후의 분파들이 교집합으로 갖고 있는 부분은 이런 거죠. 증상은 억압된 성충동의 뒤집힌 판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실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어디가 아파서 혹은 어떤 불안 증세를 통해서 혹은 어떤 공황장애를 통해서 삶에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자, 그런 증상들은 그 각각의 개별의 증상들은 왜 등장하는가의 원인을 샤르코 박사는 몰랐지만 프로이트의 이론은 억압된 성충동의 뒤집힌 판본이다. 억압된 성충동이 어떤 새끼를 따라서 어떤 그 국경선의 감시가 느슨한 틈을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왔지만 변장을 하고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성충동에 의해서 우리를 찾아온 성충동의 기원을 둔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통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증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억압된 성충동이 변장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태제 역시 모든 정신분석 학파들이 공유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이상스는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주이상스는 억압되었지만 그 억압된 것이 언제나 완전하게 억압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찾아온다라는 거죠. 이 다시 찾아오는 방식에 대한 해석과 다시 찾아온 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뿐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정신분석 학파들이 그 다시 찾아온 증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이 다시 찾아온 증상들이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오는지 왜 찾아오는지에 대한 그러한 해석은 조금씩 달리 내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억압된 성충동 주이상스가 우리를 다시 찾아온 것을 증상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모든 정신분석 학파가 공유하는 근본적인 태제라는 것이죠. 자, 주이상스는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주이상스는 단지 락강의 전유물이기보다는 락강이 그걸 주이상스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그걸 성충동이라고 부르던가 죽음충동이라고 부르던가 어쨌든 그것을 근친상간의 욕망이라고 부르던가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억압된 대상으로 간주하는 공통된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정신분석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정신분석을, 그게 어떤 학파이건 심지어 그게 자아심리학이건 뭐건 간에 어쨌든 정신분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는 이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증상 말고 다양한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정신의학자, 정신과 의사분들도 심리학자들, 심리치료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항상 뇌의 문제만 있어서 우리가 아픈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픈 이유는 항상 뇌가 고장나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생물학적인 이 하드웨어의 고장 말고 우리의 마음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물로만 처방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의학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의학자들이 심리학자들과 협업을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는 이유도 거기서 찾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리학이, 정신의학이 이 둘의 협업이 알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우리에게 남겨준 성과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찾아오는 그 병적인 증상들의 배후에 억압된 성충동이 있고 그 무의식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심리학자들이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정신의학자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무의식이 왜 형성이 되는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정신분석,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무의식에 대해서 너무 모호하다. 무의식에 대해서 너무 파악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만을 취할 뿐이지 무의식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프로이트를 연구한 학자들은, 그게 어떤 분파가 되었건 프로이트를 연구한 학자들은 우리의 증상들, 심리적인 증상이나 혹은 신체적인 증상이나 어쨌든 생물학적인 원인을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는 증상들, 정신병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러한 증상들의 출현의 배후에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성충동이 존재한다라는 프로이트의 다양한 발견의 사례들을 우리는 일종의 유산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로부터 우리는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락강은 굉장히 다른 길을 가기는 했지만 베이스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베이스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베이스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내담자들로부터 만나게 되는 증상들이 정신의학이 설명할 수 없고 심리학이 설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의 이론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되는 다양한 증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성과라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성과는 100년 전의 성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결코 낡은 것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성과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최근 들어서 회자되고 있는 프로이트가 맞았어 라고 주장하는 일단의 정신의학자들의 태도 역시 사실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프로이트의 성과와는 다른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인 속에서 등장하는 프로이트의 재수용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정신의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무의식이라는 게 있었어, 프로이트가 맞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무의식을 생물학적인 어떤 기저의 저변에서 작동하고 있는 또 다른 생물학적인 기능으로 파악하려는 간주, 일종의 생물학주의 병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프로이트를 기이하게 칭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우리의 의식세계 밑에 마치 전전두엽이 존재해서 우리의 의식세계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저 의식세계 밑부분에 존재하는 또 다른 뇌세포의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억작용을 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반항작용, 저항작용을 하는 것을 무의식으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성충동을 억압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심리적인 공간이지 생물학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 역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부분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상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주의상스. 그것은 성충동이고 억압된 성충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정신분석 학파들이 각자 이론들을 펼쳐왔다는 것이고, 락강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 제가 지금 락강의 세미나 7과 세미나 11에서 어떻게 주의상스에 대한 개념과 태도가 변화했었는지를 소개해드리는 것은 결국 어떻게 성충동에 대한 락강 정신분석의 임상의 태도가 변화했는지를
설명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미나 16과 17에서 변화하는 바로 이 주입상세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실제 임상에서 또한 아주 심대한 변화를 야기하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10시 반, 아침 10시 반에 다시 그 다음 부분을 강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눈 텍스트가 다음 주에도 여전히 이어져서 강해될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도 그 강의의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를 읽어보시면 수업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